만들어진 우주에 대한 음모론들, 매트 브라운 지음, 사람 얼반이 그림, 김도형 옮김. 자, 음모론일까 사실일까 한번 책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이는 매트 브라운은 화학 박사면서 분자생물학 석사, 그리고 이분이 네이처 퍼블리싱 그룹의 저자, 과학 편집자, 이런 책을 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또 왕립협회 맨체스터 과학박물관 퀴즈 담당자, 편집자, 런던 아이에서 마이클 패러데이의 강의 등등 활동을 했고, 런던의 밤과 낮, 사이언스 팩트 이런 책을 썼다. 옮긴 김도형은 미국 이런 대학교 공부를 했다. 번역서가 여러 번 있네요. 자, 만들어진 우주 음모론일까? 카피라이트 2018년 바스트 만들어진 우주 1세가 2018년 여기에 대한 어떤 답을 주려고 한 것인지 또 다른 음모론인지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컨텐츠 내용을 보니까 우주 탐험, 우주로 뭔가 보내는 일은 돈 낭비다. 우주 탐험, 우주 안의 지구, 지구의 날, 이런 코페르니쿠스 이런 등거, 달나라 여행에 대해서, 달에 대해서 흥미로운 이런 이슈가 되는 것들인 거요. 태양계 속에서 고리가 있는 행성은 토성이 어떻다, 이런 거. 우주를 건너서 북극성은, 우주의 특이성은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이 우주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한 사람들의 책을 통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말을 보니까 뉴스 좋고 때때로 달이 낮에 보인다. 독자 여러분에게는 이것이 특별한 사실이 아닐 수 있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달은 밤만큼이나 자주 낮에 볼 수가 있다. 나는 이 책을 연구하면서 우주의 신비와 오해에 대해서 많은 친구들과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아폴로 달 탐사 괴담이나 무중력이라는 용어의 무의미함에 대한 내용을 듣기를 기대했다. 또한 엄청난 우주 폭발이 담긴 공상과학 영화 얘기를 듣게 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중년의 나이인 친구들이 낮에 달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이야기해서 충격을 금치 못했다. 어떻게 40여 년을 살면서 이를 몰랐을 수 있을까? 태양이 뜨고 지는가? 이런 것들. 사실 우주를 묘사하기는 적절한 단어가 없다. 크다, 광대하다, 거대하다. 고작 심지어 우리가 만들어낸 허구에 영웅조차도 우주 전체를 장악할 수가 없다. 아마 독자들 중에서는 영화 스타트rek의 우주선 엔터프라이즈 라면 광속의 워프 엔진을 이용해서 우주의 어느 곳이든 갈 수 있으리라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이조차도 우리 은하의 작은 영역에 지나지 않는다. 이를 보다 쉽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다. 쉽게. 만약에 관찰 가능한 우주 전체가 지구의 크기로 수축되었다고 치면은 커크와 피가르 대비는 정말 관대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여러분의 왼쪽 콧구멍만한 크기의 지역을 벗어날 수 없는 셈이다. 그렇지. 아무리 크다, 넓다, 둥글다, 평평하다,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보기가 우리의 관점에서는 아무리 움직여봐야 점이니까. 그동안의 우주에 대한 묘사는 현실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었다. 우리는 우주가 춥고 어둡고 조용하고 공허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사실 이들 중에 어느 것도 사실이 아니다. 우리가 명백하게 말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사실은 우리가 갖는 우주에 대한 대부분의 가정이 잘못되었다는 점이다.
별 자체는 환영과 같은 존재이다. 환영? 우리가 보는 별들은 현재의 모습이 아닌 예전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예전의 모습. 은하 안드로메다는 맨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멀리 떨어진 천체이다. 안드로메다 은하의 별빛이 지구에 도달할까지는 약 200만 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안드로메다 은하의 모습은 인류가 나타나기도 전의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할 수가 있다. 엄격히 말해서 우리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저기 오리온 별자리가 있다. 혹은 저기 검은거 별자리가 보인다라고 말하는 것 대신에 저기 과거의 오리온 별자리가 있다. 혹은 저기 예전에 검은거 별자리가 보인다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태양빛이 지구에 도달할까지 약 8분의 시간이 더 요달한다라는 것에 비해서 너무 멀다 라는 건데요. 우주 탐사와 관련해서도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 사실 스푸트니크는 인류가 우주를 보낸 최초의 인공물이 아니다. 우주를 보낸 최초의 동물 또한 라이카라고 불리는 개가 아니었다. 우주 비행사가 무중력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지구에서 최초로 달을 방문한 생물은 아폴로의 탑승했던 우주 비행사가 아니라 조그마한 남생이었다. 적어도 열어버리면 헬륨 풍선을 이용해서 햄버거로 우주로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상상 절대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 책의 취지는 바로 이런 오래된 미션과 새로운 오해들을 과감하게 파헤쳐내고 그동안 어떠한 사람들도 깊게 질문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다뤄볼 것이다. 우주 음모론. 그래서 이 책의 목적이 어떤 아이디어를 무시하거나 조롱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을 인지하기 바란다. 나름대로 본격적으로 트집 잡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다. 그러나 이런 이슈를 가지고 그러나 진실된 탐구를 해보자 이런 뜻인 것 같은데요. 우주 탐험.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결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아닌 그리고 다른 우주의 모험들에 관해서 우주로 무언가를 보내는 일은 돈 낭비다. 우주 탐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었는가? 왜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여서 우주선과 사람을 굳이 우주로 보내야 하는 건가? GPS는 적어도 24개의 위성 집단으로 구성되며 이용자가 지구 어디에서나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해준다. 이 시스템은 1970년대와 80년대 사이에 구축되어서 군에서 위치 탐색을 목적으로 쓰였다가 점차적으로 민간인들에게도 보급되었다. GPS 효과는 실로 엄청나다. 인공위성의 항법 체계는 전통적으로 활용되던 지도를 대체해 나갔다. 그리고 이제 GPS 사용은 단순한 위치 탐색 용도를 넘어서고 있다. 최근에 스마트폰과 어플리케이션 GPS 기술은 우리 일상을 더욱더 바꾸고 가고 있다. 이렇게 가상의 포켓몬을 사냥하는 데 쓰일 것이라는 예측이나 할 수 있었을까? GPS. 여러 개의 위성들로 구성되는 GPS는 미국 정부와 미국 공군에 의해서 운영되며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서비스가 중단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조금 무섭기도 한 일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러시아의 글로나사 험지구 위성항법 시스템과 유럽의 갈릴레오 위성이 있다. GPS라는 것은 사실은 꺼버리면 안 되는 거죠. 미군에 의해서 독자 여러분 중에서 포켓몬에 관심이 그다지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 이번에 GPS를 사용해서 연인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셰익스피어의 비극에서 롬미오와 줄리엣은 불운한 연인이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인공위성 덕택에 온라인상에서 쉽게 마음에 드는 여인을 찾는 일이 가능해졌다. 오늘날에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면 당신 옆을 스쳐간다거나 혹은 기차 옆 좌석에 앉아 있을 수도 있는
여러분의 잠정적인 연애 대상을 찾을 수 있다. 이는 모두 GPS 기술 덕분이다. 물론 어떤 이들은 GPS를 사생활 침해 등과 연관지어서 생각하여 소름 돋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GPS는 분명 기술의 진보를 의미하며 앞으로 훨씬 더 커다란 것들을 위해 준비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혹여 독자 여러분은 바다에서 수영할 때 상어가 충원할까 노심초사 해본 경험이 있는가?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희소식을 전해주고자 한다. 오늘날에는 상어에도 GPS 태그를 부착하기 때문에 예전보다 안전하게 수영을 즐길 수 있다. 수십 마리 백상아리에 GPS 태그를 붙이는 프로젝트로 상어에게 부착한 GPS 신호는 안전요원들에게 전달되어서 해안에 접근하는 상어들에 대해서 사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준다. 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은 상어에게 부착된 GPS 신호를 연구해서 상어들의 행동 패턴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있다. GPS 이외에도 타임캡슐 등을 이용한 보물찾기 또는 당한 물건의 위치 추적 혹은 공연 예술 등 활용되는 폭이 넓어지고 있다. GPS는 우주 기술이 미치는 영향 중에서 하나의 예시일 뿐이다. 무궁무진하다. 만약에 태양풍으로 인해서 지구 주위를 도는 모든 인공위성이 망가지게 된다면 엄청난 혼란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이제는 인공위성을 통해서 GPS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물론 인공위성의 개발, 발사 및 운영에 쓰인 돈은 확실히 현대 세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우주 탐사는 어떨까? 과연 탐사선이나 인간을 우주로 보내는 비용은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논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나의 의견은 물론 정당화될 수 있다. 이유는 우주 탐사가 주는 로맨스. 아무도 나의 논지를 이렇게 제작하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주장은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고 경솔하다고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이것은 매우 주관적인 의견이다. 아무도 나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데에는 경제적인 이득 혹은 소행성에 대한 위험감지 아니면 의학 연구에 대한 이점 등과 관련된 내용이 훨씬 나을지도 모른다. 대개의 사설들은 위와 같은 주제로 시작하여 마지막에는 우리의 호기심과 궁금증에 대해서 호소로 마무리가 된다. 하지만 나는 일반적인 사설들의 전개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만약 우주 탐사를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정직하게 대답을 요구하면 아마도 우주 탐사가 매우 신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하고 싶을 것이다. 이것이 잘못된 생각인가?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고 우주 비행사가 인류의 첫 발을 달 표면에 내딛었던 순간의 모습은 당시 TV를 통해서 약 6억 명의 사람들에게 중계되었다. 이 당시 역사상으로 전 세계 인구의 6분의 1 규모에 달하는 사람들이 공통된 사건을 목격하기 위해서 뭉쳤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오늘날처럼 TV가 더 널리 보급되었더라면 시청자 수는 훨씬 더 많았을지 모른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달 탐사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달의 토양이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혹은 투자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 이유는 아마도 우주 탐사가 단지 많은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사건이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우주 탐사정 역시 마찬가지로 호기심의 대상이었다. 2012년 나사의 큐리오시티 탐사정이 화성에 착륙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를 주목했다. 약 320만 명의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으며 이런 당시에 그 어떤 케이블 뉴스 채널의 시청자 수보다도 많았다. 또한 비가 오는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천 명의 뉴욕 산소스퀘어 대형 스크린 앞에 모여서 이 사건을 지켜보았다. 사실 그 당시에 찍은 영상에는 눈길을 끌만한 것이 거의 없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탐사정이 보내온 사진들이 바로 지구로 전송될 수 없었기 때문에 관중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영상은 불안정한 통제실의 모습이 전부였다. 통제실의 모습.
불안정. 그렇죠. 미국의 화성 탐사선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 화성 탐사선은 네 번째로 화성에 착륙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심리 깊은 곳에 알고 싶고 탐험하고 싶고 질문하고 싶어하는 충동이 있다. 호기심은 우리가 육체적 한계를 넘어서 무언가를 추진하게 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다. 인간의 호기심은 처음에는 불을 발견했고 동물들을 거느리게 되었으며 나중에는 태양을 이양하고 인류에게 있어서 우주로 나아가는 일은 있으면 좋은 일이고 선택적인 추가사항 같은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인류의 영원한 수건이다. 그래서 그렇게 생존, 이제부터 우리는 우주를 탐사하기보다는 합리적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생존이다. 언젠가 지구는 행성 전체를 위협하는 거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문제의 원인은 환경적인 재해가 될 수도 있고 소행성 충돌이 될 수도 있으며 혹은 핵전쟁이 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맞았을 때의 해결책은 지구 이외의 곳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놓는 것이다. 우리 인류의 미래는 달, 화성 혹은 어딘가 다른 곳에 만들게 될 식민지에 의존하게 될 수도 있다. 물론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구 마지막 날이 바로 내일 도래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게다가 지구 외부의 환경은 매우 척박하다. 화성에서 가장 이상적인 지역조차도 사하라 사막이나 남극 대륙보다도 훨씬 척박한 것이다. 화성에 처음 가게 될 사람은 엄청난 대기압력과 무산소 환경에 혀를 내두르게 될 것이다. 그곳에는 어떤 식물도 물도 없기 때문에 마냥 척박한 환경에 대해서 금방 흥미를 잃을 것이다. 미래의 성공적인 식민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화성과 같이 척박한 환경을 인간이 살기 적합한 곳으로 바꾸거나 우리 스스로가 척박한 환경을 견딜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한다. 어쩌면 두 방법 모두 다 필요할지도 모른다. 이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일지도 모른다.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이 지나야 실현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언제나 시작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우주의 개척자인 앨런 머스크는 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별 볼이 없는 행성이지만 우리가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곳이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우주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은 소행성과 지구의 충돌 등의 대천사로부터 인류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오래전에 공룡들은 이와 같은 운명을 맞이하였으며 이는 언제고 인류에게 닥칠 운명이 될 수도 있다. 소행성 대충돌은 수백만 년 후에 발생할 일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다음 수십 년 뒤에 발생할 수도 있다. 먼 미래에 같지만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태양은 언젠가 지구를 삼킬 것이다. 이런 면에서 마지막을 향해서 과학과 기술의 혁신, 인간은 지구의 중력을 벗어날 수 있는 비행체를 개발함으로써 그리고 무重력 상태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움으로써 지구에서는 마주 할 일이 없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다. 인간의 새로운 도전들은 직면하면서 우주 비행사들과 탐사정을 위한 발명품들도 만들어지게 되었다. 나사는 자체 기술 이전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체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우주 탐사 연구로 인해서 파생된 기술로는 마라톤 주자를 위한 호일 담요와 다양한 종류의 건강 측정기, 로봇의 발전, 컴퓨터의 소형화, 인공지능의 개성 등도 없이 많다. 수도 없이 많다. 테프란 나사를 통해서 한편 무重력의 환경은 과학 및 의학 연구에 상당히 효과적이다. 이 연구의 상당 부분은 향후 장기 우주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활용이 될 것이다. 골다공증은 여성 노인들에게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며 뼈를 약화시켜서 골절 등의 부상을 유발하는 질병이다. 골다공증이 발생하면 부작용으로 미소중력 상태에서 골소실도 발생하게 된다. 장기간 우주 비행 임무를 수행하는 우주 비행사들의 경우에 한 달의 뼈 질량의 1에서 2%를 잃어버리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우주정거장에 근무하는 우주 비행사들은 골소질 여부를 정밀하게 검사받게 된다. 영감. 나는 그 어떤 사건도 아폴로 우주 비행사가 찍은 지구의 사진이 갖는 중요한 성과 비교할 수 없다고 본다. 이 사진은 인류 발전의 가장 근본적인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동안 지구 내에는 몇 조나 달하는 종류의 생명체가 존재했다. 그러나 수많은 종류의 생명체 중에서 지구 밖으로 떠날 능력을 갖춘 생명체는 인류 외에 단 한 개체도 없었다. 우주 탐사. 그래서 이것이 의미를 갖는다. 아폴로 사건은 수많은 철학자, 시인, 음악가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우주 탐험은 가장 훌륭한 우주인 셈이다. 이윤. 우주 탐사에 대해서 주요 중 하나는 천문학적인 탐사 비용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주 탐사에 대한 지출은 국가 경제에 막대한 도움이 된다. 미국 정부가 나사에 제공하는 매 1달러마다 미 제국으로 파생된 연구들의 기술 이전 및 라이센스 등으로 인해서 약 10달러 정도의 이윤이 창출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우주 탐사는 지출된 경비 이상의 이윤을 거둬들이는 셈이다. 게다가 나사에 대한 지출은 미 연방 전체 예산의 0.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지출을 차트하면 거의 보이질 않을 정도의 비중이다. 미국 다음으로 우주 탐사에 예산을 많이 지출하는 중국도 전체 예산의 약 0.3% 정도만 우주 탐사에 투자할 뿐이다. 마찬가지로 민간 분야도 단순히 정부와의 계약 이행 차원을 넘어서 우주 탐사를 통해서 막대한 돈을 벌 수가 있다. 많은 위성들이 민간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세금이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기도 하다. 수지타산. 우주 관광에도 이미 선례가 있다. 2001년에 데니스 티터를 시작해서 7명의 우주 비행사가 러시아 소유주 로켓을 타고 국제 우주 정거장을 방문하는 데 사비를 투자했다. 이 우주를 여행하는 휴가 패키지는 스페이스 어드벤처스라는 민간 회사를 통해서 판매가 되었다. 이제 우주 여행은 2세대에 돌입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 책을 집필하는 시점에는 여객 우주선이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이들 회사들 또한 이렇다 할 수익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주 관광업계는 변화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은 이 책의 어느 섹션보다도 독자들에게 최신 정보에 뒤처질 가능성이 높다. 탐강. 민간 업체들이 우주에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는 바로 채광이다. 헬륨 같은 것들이 좋은 어떤 광물질을 얻을 수 있다 말이죠. 평화. 아폴로 시대의 마지막이자 가장 기억에 남지 않은 임무는 달 착륙 이후에 3년이 지난 1975년 7월 임무일 것이다. 이 미션은 특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성과가 미비했다. 당시에 두 개의 우주선은 지구의 낮은 궤도에서 만났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매우 기념비적인 미션이었다. 미국 아폴로 캡슐과 소비에트 연방의 소유주 우주선이 서로 도킹하였기 때문이다. 약 20년에 걸쳐서 치열한 경쟁 끝에 미국과 소련은 지구 궤도에서 협업을 시작했다. 이는 양국의 우주 경쟁이 끝났음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우주 탐사에 어마어마한 비용이 소모된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팀을 구성하고 자원을 공유하는 것은 훨씬 효율적인 일이다. 비록 후속 미션은 20년 후나 이루어졌지만 아폴로와 소유주 테스트 프로젝트는 이후에 수차례 러시아와의 미르 우주 정거장과 미국의 우주 왕복선이 도킹하는 성과를 낳았다. 미국과 소련의 협력은 이례적으로 최대 규모의 우주 탐사 협력을 위한 길을 열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었다. 우주 정거장. 비록 최근 들어서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가 긴장이 재조성되고 있는 형국이지만 어떻든 이렇게 크게 볼 때는 협업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이런 아이템 이슈다.
아폴로 14호 우주 비행사인 에드그 미첼의 말을 빌리자면 달에서 보면 국제 정치는 너무나 사소한 것처럼 보인다. 때때로 정치자들의 목덜미를 붙잡고 250만 마일 지구 밖으로 데리고 가서 여보게 이걸 좀 보시게나 라고 소리치고 싶다 라고 했네요.